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젊은 과부가 천한 머슴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입 다물고 술이나 마셔라. 그날 밤 둘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머슴의 손목에 핏빛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자르려 하면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이 집과 묶였다. 떠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다. 과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머슴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떠나지 못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귀신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배신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조선 순조연간 한 머슴이 귀신 들린 집에서 저주를 풀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저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순조연간 세도정치가 횡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돌찬이라는 22살 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팔다리뿐인 돌찬은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기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월선 마님네 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데 품삯이 보통 집의 세 겁졸이라더군. 허나 그 집 머슴들은 석 달을 못 채우고 도망치듯 나온다지 않나?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우물물이 저절로 출렁인다던데.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돌찬의 귀에는 오직 세 겁졸이라는 말만 꽂혔습니다. 품삯이 좋다면 무슨 소리가 들리던 참으면 그만 아니겠는가? 다음 날 해뜨기가 무섭게 돌찬은 월선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빛탈 길을 한참 올라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대낮인데도 집 안에서는 묘한 냉기가 흘러나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흔들렸지요. 돌찬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품삯 생각에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찬은 그 다리에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을 닮은 흰 피부에 버드나무 같은 눈썹과 앵두처럼 생긴 입술까지.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바로 과부 월선이었습니다. 머슴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월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돌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규칙이 있다. 해지면 사랑채 밖으로 나오지 말 것. 안채 쪽은 쳐다보지도 말 것.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살피러 오지 말 것. 돌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돌찬은 월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월선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안채에서 촛불이 켜졌고 월선은 혼자 제상을 차렸습니다. 돌찬은 사랑채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월선은 죽은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밤새도록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제가 곁에 있사옵니다. 그 정성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찬이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하늘이 찢어질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바람은 미친 듯이 몰 휘몰아쳤지요. 돌찬은 사랑채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절간의 종소리처럼 낮고 애절하게 울리는 소리였지요. 돌찬은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흐릿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월선의 그림자가 위패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뜰 한가운데 있는 우물의 물이 저절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듯
물결이 규칙적으로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돌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돌차는 저녁 일을 마치고 사랑채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안채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차나. 돌차는 깜짝 놀라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안채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월선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차는 주저하다가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재상 위에는 술장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위패 앞에 촛불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있기가 두렵구나.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돌찬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마셔라. 명이다. 돌찬은 술잔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두 사람이 취기가 올랐고 월선의 차가운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찬아. 월선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여인으로 보느냐? 돌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님, 그런 무례한... 대답해보거라. 월선의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월선이 돌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길. 천둥 소리와 함께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신분의 금기가 무너졌습니다. 동이 트고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돌찬이 눈을 뜨자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술장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위패 앞에 촛불만이 새로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돌찬은 옷을 주스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월선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 돌찬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월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젯밤의 부드러움이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꿈이다. 잊어라. 월선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나 마님. 내 주제를 알아라. 너는 머슴이고 나는 주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돌찬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찬은 그날 밤부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손목을 들다 보니 핏빛 늙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에 몰래 묶어놓은 것처럼 가느다란 실이 손목을 세 바퀴나 감고 있었지요. 돌찬은 황급히 실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잡아당기자 손목에서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마치 살에 박혀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가 질 무렵 월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보았구나. 마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 풀어야 합니까? 풀 수 없다. 월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과 묶였다. 떠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다. 며칠 뒤 돌찬은 장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다가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백무라 불린 이 마을의 무당은 귀신을 보는 눈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백무가 돌찬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돌찬의 손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잠깐. 백무는 다짜고짜 돌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붉은 실이 드러났습니다. 쯔쯔, 이런. 무당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면 풀 수 있습니까? 백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산 사람의 양기를 죽은 자에게 잇는 문이 되었구먼. 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 월선 내 집 말일세. 그 집엔 죽은 자의 원혼이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네. 월선의 남편 말일세. 그는 3년 전 급작스레 죽었지.
하나 그의 혼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네. 백무는 돌찬의 손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붉은 실은 저승의 올감이라네. 자네는 이제 월선과 그 죽은 남편 사이의 다리가 되어버렸어. 산 사람의 기운을 죽은 자에게 보내는 통로 말일세. 그럼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네 양기는 빠져나가고 결국엔 어찌 된단 말입니까? 중내 다른 머슴들처럼 말일세. 모두 석 달을 못 채우고 도망치거나 병들어 죽었지. 돌찬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지금 당장 그 집을 떠나게. 최대한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러나 돌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실이 저를 묶고 있습니다. 백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스스로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하네. 진실을 알아야 하네. 월선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 남편의 혼이 왜 떠나지 못하는지 말일세. 백무는 품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 돌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있게. 원혼이 자네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을 잠시나마 막아줄 것이네. 그날 밤 돌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안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흐.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돌찬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적을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안채로 다가가자 방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돌찬은 숨을 죽이고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선이 동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월선의 움직임이 마치 인형처럼 뻣뻣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줄로 조종하는 것 같았지요. 돌찬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동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동경 속에 월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쳐 있었던 것입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학자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사내는 동경 속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월선아, 이번 놈은 제법 오래 버티는구나. 동경 속 사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발. 무엇을 제발이냐? 네가 나를 이승에 붙들어 놓았으면서. 소첩은 다만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런 천한 놈의 양기를 빌려 나를 살리려 하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놈의 손목에 묶인 실이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올감이다. 너는 그 놈을 제물로 삼아 나를 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입 빡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삶이 아니다. 편히 떠나는 것이다. 허나 너는 나를 이 지긋지긋한 이승에 묶어두었다.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좋다. 네가 그리 원한다면 나는 네가 데려온 모든 머슴들을 저승으로 끌고 가주마. 그리고 마지막엔 너도 함께. 그 순간 동경 속 사내의 시선이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사내와 돌찬의 눈이 마주왔습니다. 오호, 저기 있구나.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 돌찬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돌찬은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간밤에 보았습니다. 동경 속의 사내를 말입니다. 그 순간 월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보았다고? 예, 그 사내가 마님의 죽은 서방님이 맞습니까? 월선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 서방님께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다. 의원들도 알 수 없다 했다. 하룻밤 사이에 기록이 빠져나가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지.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고
그 무당이 일러주었다. 산 사람의 양기를 빌리면 죽은 자를 이승에 붙들어 둘 수 있다고. 그래서 머슴들을? 그렇다. 나는 머슴들을 들였고 그들의 양기를 서방님께 이어주었다. 하나, 왈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원망하셨다. 자신을 편히 떠나보내지 않고 이승에 묶어두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나마저 저승으로 끌고 가려 하신다. 돌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 이미 때는 늦었으니까. 동경 속 사내의 형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뚫고 나올 듯이 생생했습니다. 월선아, 너는 모르는구나.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내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깨달았다. 이 저주를 풀 방법을 말이다. 그것은 내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눈을 감는 것. 사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나와 함께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자유로웠을 것이다. 아들이라뇨? 돌찬이 놀라 물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죽을 때 월선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었다. 마님, 그럼 아이는? 월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다. 서방님을 이승에 받들어 두기 위해 굿을 하는 중에 아이를 잃고 말았다. 사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네가 나를 살리려다 내 아이까지 죽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머슴들까지. 죄송합니다, 서방님. 소첩이 잘못했습니다. 월선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야 후회하느냐? 늦었다. 내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 사내의 형상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편히 떠날 수도 없다. 네가 나를 묶어놓았으니까. 그렇다면 저놈도 너도 모두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그 순간 돌찬의 손목에 감긴 붉은 실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찬은 손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십시오! 월선이 동경 앞에 매달렸습니다. 돌찬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소첩의 잘못입니다. 그렇다. 모두 네 잘못이다. 그러니 네가 대가를 치러라. 돌찬은 고통 속에서도 품속의 부적을 꺼냈습니다. 백무가 준 부적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의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붉은 실의 조임이 잠시 느슨해졌고 돌찬은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백무의 부적! 네 놈이 백무를 만났구나. 그때 돌찬은 흩어진 문서들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간했습니다. 종이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첫 번째 머슴 2달 만에 병사, 박동식, 2번째 머슴 3달 만에 의문사, 이상국, 3번째 머슴 1달 만에 도주 후 사망, 그리고 맨 아래 정돌찬, 4번째 머슴. 돌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인의 이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소인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쓰인 것 같은데. 월선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단 말입니까? 나다. 동경 속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적어뒀지. 월선이 누구를 제물로 삼을지 말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월선이 무당을 찾아갈 것이며 무당이 시키는 대로 머슴들을 들일 것임을. 그래서 미리 정해두었다. 네 놈의 이름을 말이다. 어째서 소인을... 우연이 아니다. 너는 우연히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야. 사내가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기억하느냐? 정만석. 돌찬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를 어찌 아십니까? 네 아버지는 나의 원수였다. 그가 나의 가문을 파멸시켰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선량한 농부였습니다. 그것이 네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겠지. 하나 진실은 다르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집안의 토지를 속여 빼앗았다. 그 때문에 우리 집안은 몰락했고 저주는 더욱 강해졌지. 그래서 정했다. 복수를 하기로. 네 놈을 이 저주의 마지막 제물로 삼기로 말이다. 돌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것도 월선과의 만남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돌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몰랐다. 서방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줄은. 월선이 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저 서방님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머슴을 구했을 뿐이니 네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나, 저는 선택되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으로. 월선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때였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거라 월선.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결말이다. 서방님, 이제 너희 둘 다 내 것이다. 함께 저승으로 가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 백무였습니다. 백무는 손에 부적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혼이여, 이대 그만 쉬라. 백무가 부적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부적들이 빛을 내며 방 안을 감쌌습니다. 으악! 사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선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은 동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백무가 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동경을 떼트려야 하네. 자네 손목에 붉은 실이 보이나? 그것으로 동경을 묶어야 하네. 어떻게? 자네의 피로 적신 실로 동경을 묶고 단칼에 끄는 것이네. 그래야 저주가 끊어지고 사내의 혼도 편히 떠날 수 있네. 하나, 그러면 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그 실은 자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백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자네 몫일세. 돌찬은 월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네가 죽으면 안 돼! 돌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인은 머슴입니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도리지요. 아니야. 넌 머슴이 아니야. 돌찬은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께선 소인에게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찬은 월선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동경 속에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돌찬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찬은 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경 속에서 사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네 아비와 다르구나. 너는 진정한 사내로구나. 서방님, 월선이 동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월선. 나는 내게 너무 잔인했다. 아닙니다, 서방님. 잘못은 모두 소첩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너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어 무고한 이들을 괴롭혔지. 사내는 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찬아, 부탁이 있다. 월선을 부탁한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다오. 돌찬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방님.
백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오늘은 그 몸이니 달이 없는 밤이네. 돌차는 피로 적신 붉은 실을 풀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동경 앞에 섰습니다. 서방님, 편히 가십시오. 돌차는 붉은 실로 동경을 감았습니다. 실이 동경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동경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경 속 사내의 형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아, 예, 서방님, 사랑했소. 진심으로. 저도 사랑했습니다. 월선이 동경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오. 그대를 이토록 괴롭힌 것을. 아닙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사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소. 안녕히. 돌차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붉은 실을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붉은 실을 베어냈습니다. 그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동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더니 산산조각으로 깨졌습니다. 동경 파편 사이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 속에서 사내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사람들. 그리고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돌찬의 손목에서 붉은 실이 재처럼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손목에는 희미한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돌찬아. 월선이 돌찬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냉기는 사라졌고 우물물은 더 이상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의 풍경도 바람에 맞춰 상쾌하게 울렸지요. 무엇보다 월선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월선은 돌찬을 뜰로 불렀습니다. 돌찬아. 예, 마. 월선. 돌찬은 아직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괴짝 속의 은자를 기억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땅을 사려 한다.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월선은 돌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함께 가겠느냐? 돌찬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소인이 함께 가도 되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갔으면 하는 것이다. 월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과부도 주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인으로 말이다. 돌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인 같은 머슴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머슴이 아니다. 너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월선이 돌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돌찬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인도 월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어날렸습니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괴짝 속 은자로 작은 땅을 사고 초갓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평범한 부부로 여겼습니다. 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두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찬아, 예, 후회하지 않느냐? 나 같은 여인과 함께한 것을. 돌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월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삶도 행복합니다. 월선이 돌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게 새로운 삶을 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소인에게 사랑을 알려주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돌찬은 손목이 시큰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월선은 그의 손목을 아로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용기는 저주를 이긴다고 말이죠.
돌찬과 월선은 원망과 저주를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